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 제도에 의의하는 부분을 보면, 자, 우리 지금 중개사법에는 손해배상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민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그런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중개사법에서 이런 손해배상 요건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요건을 보게 되면 일단 고의 또는 과실.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여기에는 개업공개사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중개 행위에 대해서만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부분은 적용되잖아요. 중개가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자 이때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되죠. 이때 과실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가 포함됩니다.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뭐든 거야? 아주 가벼운 과실까지도 손해배상 요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개인으로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고의성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누구 때문에 개업공개사 등 때문에 자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는 없는데 자 열받았다. 근데 열받은 손해 즉 정신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을 때 자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되면 사무실을 빌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손해배상 요건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가 아닌 것은 상관없어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때 경과실까지 포함되죠. 손해가 났다면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지만 되죠. 근데 그 손해배상을 못 해줄 때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업무보증 설정이에요. 자, 이 업무보증은 의미를 파악한다면 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거예요. 자, 업무보증은 일단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즉 장래 발생 채무가 있습니다. 자,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뭘 서는 거다? 연대 보증을 서는 거다 했습니다. 자,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예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럼 연대 보증이라는 말을 잠깐 한번 보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나 돈 빌릴 거니까 연대 보증 좀 서줘 그런 거예요. 보증 썼다가 쫄딱 많은 사람들 많죠. 그래서 어제 연대 보증 서줬어요. 그럼 연대 보증을 서줬으면 그 친구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연대 보증 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지만 되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친구 간에 대신 갚았으니까 너 푹 쉬고 있어. 내가 갚았으니까 라고 하나요?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 그러겠죠. 자, 바로 똑같은 개념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돈 빌려주는 게 연대보증이 아니라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예요.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연대보증 쓰는 거죠. 그랬다가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면 연대보증기관에서 대신 배상을 해주고 내가 대신 배상을 줬으니까 너 도로 내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업무보증이에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 취직한 사람 분들 많죠? 자, 지금 현재 취업을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고 취업했던 분도 있고 할 때 여러분들 보증 쓰죠. 예전에는 인보증이라 가지고 부모 재산 내역하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는데요. 요즘은 그런 인보증은 거의 없고 뭐가 있냐면 자,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일정 액수를 끊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취업보증으로 합니다. 왜 취업보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근무하다가 금전상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배상을 못 해줄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거 취업보증이죠.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보증. 자, 그럼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해서 신고해줘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상대 등록 취소. 이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업무보증 설정하는 기관을 보면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 요 세 개 중에 택일 하는 거예요. 택일. 업무보증 설정,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뭐 한다? 택일 선택했었는데 자, 보증보험에 가입,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있죠? 여기 가입하거나 공제, 이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공탁,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택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 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디죠? 자, 이때 주된 사무소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을 설정하다. 이상. 최소 단위가 2억이에요. 분사무소는 얼마 이상? 1억 이상을 뭐 한다? 추가 설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제가 분사무소 설치 과정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추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더 주된 사무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개업공개사 얘는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농협도 있습니다. 지역농협. 자, 이 지역농협은요. 농협은 얼마 이상이다? 지역농협동조합. 이거는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협만이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인데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특수법인이죠. 농협만이 1천만 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 자, 여기에서 보면 얘만 특혜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특혜가 아니에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일반 법인과 같은 조건으로다가 업무보증 설정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이 금액을 통째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1년 단위로 0.25%를 주는 이게 이제 기본적 조건이고요. 이제 서로 얘네들이 이제 경제하면서 조금 깎기도 해요. 0.25%, 1억에 0.25%는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을 주면 1년간 이 금액 범위를 연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한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네 사고 난 것 한 건에 대해서 연대 보증해 줄 거니까 돈 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연대 보증해 주면 그냥 도장 찍어 주고 고맙다 그러면서 소주 한 잔 사주죠. 소주 한 잔에 그냥 쫄딱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얘네들은 연대 보증을 하나의 장사한 거죠. 장사를 위해 장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보증을 공짜로 사주는 게 아니라 유료 돈 받고 연대 보증을 사주는 거다. 그 돈 받고 하는 것을 보증료라 그러죠. 그럼 이제 1년에 25만 원을 주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건에 대한 연대 보증 써주는 건데 자, 공탁은요. 이 금액을 통째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공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개업공제사가 안 합니다. 현금 1억을 다시 번어야 되는데요. 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탁은 사망하거나 얘는요.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면 상원 폐업하면 요 3년간 회수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그래요. 자, 공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망하거나 폐업하면 3년간 회수가 금지된다. 그러니까 왜 3년간 회수가 금지된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폐업하는 순간에 이 공탁금을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도 다 빼먹었으니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묶어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여러분들 교재는 업무보증 설정 시기 이제 다 끝나고요. 또 어디로 가냐면 120페이지를 보죠. 자, 일단 거기 보니까 보증의 변경 재설정 있죠? 자, 일단은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이런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대보증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보증을 중간에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는 얘기는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가입해서 일단 뭐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얘기예요. 이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증이 만료되면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예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증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자, 이런 경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뭘로 했냐면 보증보험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보증해 주는 거예요. 19년. 자, 그럼 이 기간이 끝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 안 해주죠. 내가 약속된 기간은 여기까지만 약속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연대보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연대보증 써줘야죠. 바로 만료가 되면 이때 거를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대부분 하니까 이때 거를 다시 설정해줘야지만 되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내년 것을 이때는요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공제로 바꾸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신고할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맨 앞에 보면 여기 업무보증 설정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에 신고를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효력기간 중에 설정해서 신고하라 그랬죠. 보증이 만료되면 또 신고하라 그랬죠. 세 가지의 신고가 있는데요. 이 신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왜 그러냐?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했다면 신고를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0페이지에 그 괄호 3번에 보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4번은 어떻게 하라?
4번을 교부해 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보증 설명하고 4번을 교부해 주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보증에서 설명하라. 뭐라 그랬죠? 자, 보증 금액,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라든가 공제사업자 이런 공탁기관, 보증기관, 소재지, 기간 이런 것들, 금액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소재지는 어디다 설명을 하고요. 4번, 복사본을 교부해 주라고 했어요. 전자문서로도 일단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한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 다 교부가 돼요. 공제증서 복사본이 하나 일단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만약 이게 설명하고 교부하느냐.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여기 와서 뭐 하라? 여기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일단은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지급 보전 있습니다. 여러분 120페이지 보면 자, 이제 손해가 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갈까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데 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고요. 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손해가 났다면 의뢰인은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자, 의뢰인은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줘야 돼요. 자,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어디로 가느냐면 보증보험이나 공제 즉 업무보증 설정 기관으로 직접 가서 청구하면 됩니다. 자, 손해갔다는 증명서 들고 가야죠. 어떤 거예요? 자, 의뢰인과 손해배상 합의서라든가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라든가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일단 가지고 가는 거죠. 자, 무턱대고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줍니다. 업무보증 설정 범위 내에서만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억의 업무보증 설정했는데 1억 5천짜리 판결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억 업무보증 설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는 1억 이상이니까 업무보증 설정을 1억 설정했어요. 근데 판결문이 1억 5천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5천짜리를 가지고 1억 가는데 갑니다.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1억 5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대 보증한 범위는 1억이죠. 그러니까 1억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보증기관에서는 안 주지만 개업공개사는 이거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다시 책임져 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제 내가 한 건에 대한 연대보장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끝난 거예요. 할 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뭔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설정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자, 보증보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공제는 어떻게 한다? 다시 가입해줘야 되고요. 다시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탁은요.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보전한다. 보전 채워넣는 거예요. 이거는 며칠 이내다? 15일 이내 있겠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고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주면 된다. 요거는 며칠이나 하냐면 15일이네.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보전 틀립니다. 공탁 다시 가입 틀려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보죠. 공탁부터 보죠. 공탁은 쉬우니까. 공탁은 1억 원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부족한 금액 1억 원 다시 채워넣어야죠. 5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남아있죠? 그럼 5천만 원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금액 보전이에요. 그런데 보증보험 공제는 자, 1억 원 범위를 연대 보증해줬어요.
1억 원 범위를 연대보증에서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대보증에서 쓰니까 1억 원, 자, 1억 원 다 냈으면 뭐 상관없는데 1억 원을 다 지불했으면 근데 5천만 원 청구드려서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배상해 줬을 때 그러면 5천만 원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1억 원 범위를 연대보증에서 쓰니까 한 건당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와도 500만 원 청구더라도 연대보증을 해줬으니까 500만 원 지급해줬죠. 그러면 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나의 역할은.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일 끝나. 한 건에 대한 연대보증 해준 거죠. 나는 내 역할은 끝났다는 해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입해줘야 되는데 자 보죠. 이유를 일단 설명드리죠. 2009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때 2009년 5월 달에 중개행위가 있었습니다. 중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이 뒤에. 그래서 2020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보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이라고 보고 자 여기에서 이 20년 5월 달에 판결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20년에는 공제 가입했고요. 19년에는 보증보험하게 가입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이때 보증보험으로 가져야 돼요. 중개인가 있었을 때는 요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서 연대보증은 보증보험에서 했으니까 가서 근데 돈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공제로 가면 안 줍니다. 중개인가 있었던 시점이 있다기 때문에 그럼 보증보험에 가서 달라 그러면 주죠? 그럼 나는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나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나는 이제 할 일 다 한 거다. 내 역할 끝난 거예요. 그럼 소멸돼 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 만약에 4월 달이나 6월 달이나 7월 달에 중개인이 한 것이 사고가 나서 다시 얘한테 청구돼 들어오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할 일 끝났으니까 못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 어디 거를? 19년 거를. 자 19년 여기에 1월 1일부터 31일 요 사이 거를 다시 가입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조심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공탁은 무조건 보전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업무보증 설정은 요 정도 하고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일단 122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청구 시기가 있죠. 그 청구 시기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거는 에스크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때 계약금 등이란 뭐를 얘기하냐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환이란 뭐예요? 돌려주는 건데, 자,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는 왜 나왔느냐 하는 거 볼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이 A, B 사이에서 토지를 중개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죠. 근데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허가 대상이에요. 자, 민법적인 계약의 효력은 민법에서는 이제 배우셨고요. 제가 아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가이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자, 만약에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때 그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일단은 확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죠? A가 B에게 자, 일단은 토지 거래가 대상이에요.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주고 나서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계약금 주고 나서 토지 거래허가 신청을 일단 합니다. 허가 대상이니까. 자, 계약하고 나서 대부분 허가 신청해요. 근데 허가가 났으면 다행인데 허가가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럼 허가가 안 났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서 A는 B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지만 되죠. 반환 돌려줘야지만 되죠. 돌려주나요? 벌써 다 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서나 다른 기관 명의로 예금시켜 놓는 거예요. 예금시켜 놨다가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A한테 돌려주면 되고 허가를 못 받아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B한테 돌려주는 이 제도가 바로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제도는 자, A를 위한 게 권리 이전 의뢰를 위한 게 아니라 B, 자,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도의 취지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계약금 등 예치에 대해서 개업공개서는 권고할 수 있다 그래요. 권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무가 아니란 얘기죠. 의무가 아니란 얘기. 그러면 이때 예치명의자 예금주 명이에요.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금주 누구 명의로 예금하느냐? 예금주 명의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은, 보, 신, 재, 공, 전이죠. 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자, 다시 한번 예치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을 수 있고, 은행, 보험, 신탁업자, 채신,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예금시켜 놓은 예치기관이 있습니다.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예금기관이에요. 예금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자,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제사업자에게 예금시켜 놓은 거예요. 예금주 명의고 여기다 예금기관인데 자, 그럼 금융기관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은행도 금융기관이고요.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이에요. 신탁업자는 금융기관 따지기 전에 밑에 신탁업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우체국 예금보험 채신관서 금융기관이죠. 공제사업자 따지지 말고 공제사업자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행, 보험, 신탁, 채신, 공제는 예치 명의자면서 예치 기관이 되는 거죠. 여기다 예금시켜 놓는데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예치 기간.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된다? 완료될 때까지 됐죠.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입니다. 그럼 잔금집일 때까지죠. 근데 예치 기간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중도 수령할 수 있다. 중도에 수령할 수 있어요.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찾을 때는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에게 뭐하고 교부하고. 그래서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거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찾을 때는 자, 이 예치 명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이 계약금제 이체제도가 미국식 거를 본따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거래계약이 해제되는 등 있는데요. 해제가 안 되더라도 중도에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가 받았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았다면 지금 매도인이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꼭 깨지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증서를 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를 일단은 보호하는 규정이고요. 이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또 보증보험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만약에 이체하면 어떻게 된다? 의무가 생깁니다. 자, 네 가지 의무죠. 약정하라 그랬어요. 약정하라. 인출 동의 방법, 인출 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 인출할 때 누구누구 동의받는다. 비용이 나오는데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도 다 일단 약정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뭐하라? 분리하라. 자, 자기 소유의 증과 분리하라. 이건 뭐냐면 일단 통장을 따로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내 통장에 1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 등 1억을 받아가지고 내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2억이 되겠죠. 그랬다가 3개월 뒤에 1억을 빼주면 그 사이에 뭐가 남아요? 이자가 남는 거예요. 이자를 줄 때 내가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통장을 새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그대로 돌려주라는 얘기. 그게 이제 자기 소유의 증과 분리하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한다?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인출 금지.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증 설정을 했어요. 예치 금액만큼 얼마인지 몰라요. 계약금만 있을 수도 있고 중도금 잔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예치 금액만큼 보증을 설정해서 그 사본을 교부해 주라라고 됐습니다. 자, 이때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개업공개사 의무, 이 의무를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위법 또는 위반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예치 부분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지 행위. 자, 금지 행위는 여러분들이 개업공개 금지 행위 부분 있습니다. 그거 금지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